현재 세계 여러 기업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인데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몰라도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즉 늘어나지 않는 고객들에게 점점 비싸지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개중에는 줄어드는 소비자에게 비싼 물건을 팔 수밖에 없는 곳도 존재합니다. 바로 완구, 취미용품 업계죠. 일반적인 상품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떻게든 고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일본에선 노인들을 위한 패션 잡지를 만든다던가 틀니에도 달라붙지 않는 캐러멜을 만드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했죠. 하지만 장난감은 사정이 달라서 나이 든 사람에게 팔 방법이 없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업들은 몸을 포기하고 남들이 잘하는 것만 똑같이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상품들이 똑같아지면 고객은 흥미를 잃고 떠나버리지요. 이는 대부분의 취미업계가 겪는 딜레마로 레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런 취미 관련 브랜드가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바로 키덜트를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해소하지 못했던 소유욕을 복고 열풍의 힘을 빌어 다시 생기게 만들면서 추억의 장난감을 파는 비즈니스죠. 지금은 반다이, 해즈브로 등의 여러 완구 업체들이 시도하는 전략인데 이 전략의 원조격이면서 가장 훌륭한 모험 사례가 바로 레고예요. 어찌 보면 다른 기업들의 전략은 다 레고를 따르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엔 레고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고는 1932년 나무 장난감을 만드는 한 공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난감이 잘 팔리자 창업자인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은 1934년 정식으로 레고를 창립했고 1958년엔 조립형 블록을 만들면서 꾸준히 성장하죠. 하지만 1980년대가 되자 레고에 위기가 닥칩니다. 특허 유효 기간이 지나자 카피 상품이 범람하기 시작했고 비디오 게임 등 경쟁자가 늘어났는데 당시 레고는 이런 흐름을 빨리 감지하지 못하고 하던 대로만 하다가 1990년대 말 즈음엔 시장 점유율이 크게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런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다음 세 가지인데요. 첫째, 기존 사업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둘째, 동종업계의 경쟁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것. 셋째, 브랜드를 활용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것 중 하나라도 잘하는 회사가 이쪽엔 정말 몇 없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고 성공한 회사는 닌텐도 그리고 레고 정도뿐이죠. 원소스 멀티유즈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 게임, 음반, 출판 등 다양한 장르로 나오면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건데요. 일본에선 미디어 믹스, 북미에선 미디어 프랜차이징이라고 하죠. 즉 하나의 지적 재산권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늘리는 건데요.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실패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는 스파이더맨의 파생작인 마담 웹이 있겠죠. OSMU는 기존 팬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획을 잘하지 않으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레고는 정말 지금 돌아보면 놀라울 정도로 원소스 멀티유즈를 잘했어요. 창업자 일가 3대이자 CEO인 켈키아크 크리스티안센은 한때 고급 음향기기를 만들었지만 도산할 뻔했던 뱅앤올루슨을 재건한 폴 플레맨을 최고 집행 운영자로 영입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쥐지요. 폴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타일블록 전략을 추진하죠. 이는 따지고 보면 레고판 원소스 멀티유즈인데요. 이때 다른 IP와의 협업, 비디오 게임 개발, 교육 사업 강화, TV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레고랜드가 추진됩니다. 즉 어린이를 위한 블록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레고 IP를 확장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는 키덜트를 노린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키덜트란 아이와 어른의 합성으로 현재는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즐기면서 성장해서 어른이 된 고객을 말하죠. 물론 이때 키덜트를 노린 기업이 레고 하나만은 아니었지만 레고만큼 키덜트를 잘 공략한 기업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 잘하면 다른 서브컬처의 잠재 고객까지 다 흡수할 수 있죠. 레고의 전략은 모험적이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진행한 것이 비교적 투자 비용이 적은 협업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잘 나가는 다른 콘텐츠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죠. 레고가 고른 첫 파트너는 키덜트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 세계적인 열성팬을 지닌 스타워즈였습니다. 스타워즈 영화에 등장한 각종 우주선이 레고로 나온다고 할 때 사람들은 볼록볼록 튀어나온 유치한 덩어리를 예상했죠. 하지만 레고는 기대를 배반하고 스타워즈만을 위한 전용 브릭까지 사용해서 완성도를 높였고 이 높은 완성도에 레고에는 관심이 전혀 없던 고객들마저 이를 사기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수십만 원이 넘는 레고는 나오자마자 품절되기 일쑤였지요. 이에 자신감을 얻은 레고는 캐리비안의 해적, 토이스토리, 백투더퓨처 등의 영화만이 아니라 볼트론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제품마저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일부 골수 레고 팬들에게서 이게 레고인지 프라모델인지 헷갈린다는 평을 받지만 그 이상으로 레고에 관심이 없던 팬을 끌어오는 효과가 컸지요. 기존 고객의 반발을 감수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온 모범 사례. 레고는 어느새 훌륭한 키덜트 문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레고가 다음을 시작한 것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었죠. 매번 빌리기만 하다 보면 그쪽에 의존하다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첫 타자는 바로 닌자고 시리즈였습니다. 이는 키덜트라기보다는 원래 주 고객이었던 남자를 위한 것으로 홍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심혈을 기울인 덕분인지 로튼 토마토에서 준수한 평을 얻으면서 흥행에도 성공했고 덕분에 닌자고에 열광하는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죠. 그리고 부모의 지갑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습니다. 레고는 남자아이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엔 여자아이를 위한 레고 프렌즈도 만들었죠. 기존엔 존재하지 않던 여아 전용 상품을 만든 이유는 이미 레고가 조립품에서 장식품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중이 작지만 지금은 소중한 여아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줄어드는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공략한 것이죠. 레고가 훌륭한 점은 이렇게 생긴 고객을 훌륭히 끌고 갔다는 것이죠. 이후 이 고객들이 흥장하자 레고는 드디어 영화 사업에 뛰어듭니다. 2014년에 나온 첫 작품인 약간 노골적인 제목인 레고 무비는 높은 완성도로 평론가와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이후 레고는 배트맨, 닌자고를 영화로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도 무사히 안착하지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나중엔 계속 고비를 마시던 게임 시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자리 잡지요. 초창기의 완구 기업들이 게임 산업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게임을 너무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이니 우리도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천하의 닌텐도마저 했던 대표적인 오산이었죠. 켈로그, 레고 등은 어린이가 줄어들자 바로 게임 산업에 들어섰다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1990년경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문화와 게임 문화 간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에 실패했죠. 하지만 이후엔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면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든 레고는 이를 바탕으로 게임 산업에 다시 뛰어들어요. 이 시점에서 고객들은 우리들도 레고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단 욕구가 생겼습니다. 2013년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가 준수한 평을 받더니 2022년작인 레고 스타워즈 스카이워커 사가도 큰 호평을 받았죠. 이후 여러 게임들이 메타스코어를 중심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레고의 게임 비즈니스는 순항 중입니다. 또한 교육 사업에서도 레고는 앞섰죠. 마인드스톰은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하여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는 과거에 추진했던 어린이용 교육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성인을 위한 상품이기도 해요. 즉 어른들도 코딩을 배워 마인드스톰을 갖고 놀란 뜻이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것은 꼭 아이만의 꿈은 아니니까요. 레고가 준 교훈은 멈추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란 겁니다. 레고는 한때 멈췄다가 기업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고 이에 놀라 서둘렀다가 실패한 역사도 있었죠. 칭찬하고 싶은 것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움직이되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록은 오랜 시간을 들여 쌓았을 때 가치가 생기듯 그들은 오랜 시간 자신들만의 문화 자산을 쌓아서 레고 제국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레고는 90년간 성장했고 100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젠 경험을 바탕으로 천천히 하지만 착실히 나아가고 있죠. 레고는 문화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지 않으며 오랜 세월 쌓이는 것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